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인질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믿기 힘든 광경 속에서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려 합니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지는 이곳, 현장은 지금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한 국가의 국격을 뒤흔들 거대한 도전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모두가 침묵과 타협을 예상했던 순간 평범해 보였던 한 국가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모든 예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태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들은 왜 이토록 강경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숨겨진 놀라운 결단이 지금 밝혀집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세계의 인식을 뒤흔들 거대한 반전과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통해 그 모든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매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급히 날아든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보고서 한 장이 제 30년 인터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마이클 로웰. 전직 인터폴 수사관으로서 제가 목격했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30년 동안 인터폴 수사관으로 일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조직들을 지긋지긋하게 봐왔습니다. 그곳은 늘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 무기력한 정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생되는 수많은 외국인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330명이 집단 납치되었다는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사건 파일로만 여겼습니다. 런던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330명.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는 통계였죠. 동남아에서 외국인 납치 사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던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과거 태국인들이 수백 명씩 캄보디아로 끌려갔을 때 태국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유감 표명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났죠.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며칠 시끄럽다가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서울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들끓었고 언론은 연일 국가의 체면을 외쳤습니다. 330건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이다. 댓글창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전조 같은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보통의 정부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진정시키려 애썼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같은 뻔한 멘트로 시간을 끌었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듯 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국가의 모든 신경이 하나의 점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겁니까? 외교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사건 아닙니까? 태국도, 베트남도, 말레이시아도 조용히 넘어갔던 일인데 말입니다. 그때 제 동료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달라요. 진짜 화났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가 나면 뭐합니까? 결국 현실 앞에서 타협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제 냉소는 곧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제가 30년간 봐온 그 어떤 패턴과도 달랐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정치적 계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출이라는 목표를 향한 직선적인 움직임,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다르지? 서울의 분노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그 열기는 곧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국제범죄를 다루며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죠.
제 경험상 이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유감 표명, 긴밀한 협조 요청, 외교적 노력 지속. 뻔한 수순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주 지나면 언론의 관심도 식고 사건은 서서히 잊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분노해봤자 결국 현실 앞에서 타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은 저의 예상을 또다시 뒤엎었습니다. 사건 발생 단 48시간 만에 한국 정부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의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 TF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캄보디아로 급파되었죠. 48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회의만 몇 주는 했을 겁니다. 책임 소재 따지고 예산 검토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테죠. 그런데 한국은 회의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현지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TF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캄보디아 경찰청과 접촉했고 현지 정보망을 가동시켰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절차를 무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캄보디아 정부 기분 나쁘겠는데.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보통은 현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마련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눈치 따위 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 최고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캄보디아 행게이트는 굳게 닫혔죠. 항공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관광 시즌인데 갑자기 전면 금지라니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구하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국가의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협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통보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 그것이 양국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말입니다. 제 동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한국 진짜 화났어.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나라는 처음 아닌가? 인터폴 내부에서도 한국의 움직임이 화제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엔 어떻게 될 것 같나?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글쎄요. 화가 나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의 오랜 경험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합동 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독자적인 정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느리고 형식적인 협조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얻어낸 증언들을 토대로 납치 경로를 역추적했고 현지 교민 사회와 비공식 정보원들을 총동원하여 범죄 조직의 네트워크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은 현지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행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경찰을 믿지 않는다는 강력하고도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TF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납치 사건의 배후에는 악명 높은 중국계 범죄 조직 흑룡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지 관료들과 아주 깊이 결탁되어 있었죠. 심지어 일부 경찰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민간인 납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범죄의 비호 세력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초기 보고서를 전해받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답이 없는데. 제 런던 사무실에서 혼잣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30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지 정부가 이 정도로 부패했다면 정상적인 외교적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국민의 안위나 국제적 신뢰보다는 검은 돈, 즉 뇌물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태국이 그랬고 베트남도 비슷한 상황에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결국 힘없는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 정해진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음 반응은 또다시 제 예상을 보기 좋게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캄보디아 정부를 밀어붙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발송된 공식 외교 문서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까웠죠. 피해자 구출을 위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납치 조직의 예상 소재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명단, 그리고 현지 경찰의 구체적인 협조 체계를 24시간 내로 공유하라. 제 냉소적인 분석은 한국의 신속하고 단호함 앞에서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정치적 계산도, 외교적 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캄보디아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보통의 나라들처럼 조용히 협조를 요청하고 물밑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갈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330명의 자국민, 그들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외교적 압박, 경제적 제재, 아니면 설마 그 이상까지 생각하는 것인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한국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압박이 극에 달하자 캄보디아는 마지못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57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죠. 캄보디아 정부, 한국인 납치 조직 소탕 작전 대성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언론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푸놈펜의 안개 낀 아침, 저는 현지 정보원과 허름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웃었습니다. 마이클, 57명 체포했다고. 웃기는 소리. 그중 절반은 아무 관련도 없는 동네 건달들이고 나머지는 조직의 가장 말단인 하수인들이야. 진짜 몸통, 진짜 큰손들은 유유히 빠져나갔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여전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합동 TF도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공조 건수는 20건이었습니다. 납치 조직의 핵심 인물 소재 파악, 피해자들이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신처 정보, 현지 경찰의 협력체계 구축 등 모두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었죠. 그런데 회신이 온 것은 고작 6건, 회신율 30%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방해에 가까웠죠. 더 가관인 것은 그 6건의 회신마저도 조사 중, 확인 불가, 관할 외 지역 같은 무성의한 핑계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TF의 한 젊은 요원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협조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시가 아닐세. 이건 그들의 한계야. 그리고 그들의 본질이지.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부패라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 정보원은 계속해서 암울한 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지방 관료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들이 성실하게 움직일 것 같아. 납치 조직이 바치는 뇌물이 공무원 월급보다 몇십 배는 많다고. 시엠립 지역 경찰서장, 그 사람 아들이 푸놈펜에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과연 월급으로 가능한 일이겠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동남아에서 질리도록 봐온 익숙하고도 절망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뜨거웠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절망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합동 TF 내부 회의에서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강현 차관님, 캄보디아는 협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공식 채널은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고 봐야 합니다. 한 베테랑 요원이 침통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외교적 압박도 경제적 위협도 이 거대한 부패의 벽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면 이제 대체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절망의 중심에 서 있던 이강현 차관의 표정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의 예상을 깨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외교적 노력과 압박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마치 연극이라도 한 것 같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강현 차관은 회의실 창밖, 어두워지는 푸놈펜의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보여줄 명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을,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의 선의와 인내를 끝내 외면했다는 것을 증명할 명분이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강경한 압박과 외교적 노력은 진짜 목적을 위한 긴 전주곡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강현 차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서울에 보고합니다. 외교적 해결 불가능. 차기 옵션 검토 요청.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기 옵션이라니.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30년간 국제 분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은 바로 힘의 언어였습니다. 군사력이었죠. 설마 진짜로 그럴 생각입니까? 현지 정보원과의 다음 만남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마이클. 주권 국가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이라니. 그건 전쟁 행위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게까지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상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거대한 부패의 벽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부패한 관료들이 돈에 힘 앞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모든 외교적 카드를 소진했고 모든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길을 가는 겁니까? 저는 서울에서 송출되는 한국 뉴스를 밤새도록 보며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가 연일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대학생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봉사활동을 가겠다고 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착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60대 아버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우리 정부를 믿습니다. 내 아들을, 우리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절절한 신뢰가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의 문제였습니다. 330명은 숫자가 아니라 330개의 우주였고 330개의 가족이었으며 330번의 간절한 믿음이었고 330개의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내 군사 투입을 검토합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국제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군사 옵션이라고요?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군사행동을 한다는 겁니까? 이건 사실상 전쟁 행위입니다. 국제법 위반이고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파국을 의미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는 다른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군사적 수단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 동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런던 본부 사무실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미쳤어. 캄보디아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한다고? 그건 침략이야.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고. 한 동료가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동료도 격하게 고개를 저었죠. 한국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건 허세야. 캄보디아를 최대한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뿐이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배운 모든 국제관계의 상식과 경험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다음 움직임은 제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허세나 전략 같은 미지근한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낡은 서류철에서 사례 하나를 꺼내들었죠. 2011년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 여명 작전. 인도양 한가운데서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된 한국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UDTSEAL가 투입되었던 바로 그 전설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은 신화적인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인질 전원 구출, 해적 대부분 소탕, 아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이 말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스크린에 당시 작전 영상을 띄운 채 차분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우리 군의 역량과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분명한 사례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제 컴퓨터로 과거 자료들을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2011년 1월 21일.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호를 어둠 속에서 기습했다. 작전 시간 불과 6시간. 인질 21명 전원 구출.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아군 부상자는 단 1명, 그것도 경상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망망대해 공해상이었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엄연한 주권 국가의 영토입니다. 법적, 외교적 장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단단했습니다. 바다에서의 해적 소탕 작전과 타국의 영토 심장부에서의 군사 작전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국제법상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지독할 정도로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외교로 안 된다면 힘으로라도 우리 국민을 데려오겠다. 이것은 제 경험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납치 사건 하나 때문에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요?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관계를 모두 내던지겠다고요? 저는 애써 그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마지막 협상 카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눈빛에서 저는 광기에 가까운 진심을 읽었습니다. 현지 정보원에게 다시 다급하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군사작전을 할 것 같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답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한국은 지금 상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저들은 진짜 미쳤어. 아주 좋은 의미로 말이야. 저도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을 정말로 실행에 옮길 것 같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제야 공포에 가까운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의 정부 청사는 연일 긴급회의로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군대를 보낼 리 없다. 이건 마지막 협박이다. 어떤 관료는 애써 태어난 척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하지만 다른 관료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덴만 작전을 봤나? 저들은 말로만 떠드는 족속들이 아니야. 진짜로 했어. 소말리아 해적들을 바다 위에서 그냥 쓸어버렸다고. 만약 우리 땅에서 그런 짓을 한다면 국제사회도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자국민 보호 의지를 이해하지만 국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국들의 주권 존중을 강조하며 은근히 한국을 압박했죠. 유엔 사무총장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평화는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국민을 구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레토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비밀리에 실전을 가상한 훈련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제 정보망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전 훈련, 인질 구출 훈련, 야간 침투 훈련. 모든 것이 캄보디아 현지를 상정한 구체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진짜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올 수도 있다. 그 불안감이 프놈펜 전역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부패한 관료들도 그들과 결탁한 중국 범죄 조직도 이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진심을, 자국민 330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국제적 비난도, 외교적 마찰도, 심지어 전쟁의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 무서운 의지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가의 광기인가 아니면 숭고한 의지인가?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강철 같은 결의 앞에서 캄보디아는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순순히 협조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특수부대와 직접 마주하거나.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고 한국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군사 옵션 검토가 발표된 지 불과 24시간 후 한국은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검토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극비리의 707 특임단,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에서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했습니다. 10여 년 전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부대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 또한 공조협조라는 명분으로 이 구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저의 현지 정보망과 동남아 범죄 조직에 대한 전문성을 한국 정부가 높이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 이준호 군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22살 가난한 아이들을 돕겠다며 봉사활동을 위해 캄보디아 땅을 밟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0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 시대의 아버지였습니다. 작전 브리핑에서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의 아버지가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아버지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젊은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소. 나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국민 한 사람을, 내 아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우리 정부를 굳게 믿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믿음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박진석 대장이 직접 이준호 학생의 아버지가 사는 서울의 허름한 빌라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국가 최고 군사지휘관이 일개 시민의 집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브리핑을 하던 장교가 숙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의장님께서 아버님의 손을 잡고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아드님을 살려서 데려오겠다고. 회의실에 앉아있던 강철 같던 707 특임단 요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한 국가가 모든 것을 걸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박 의장은 아버지의 집을 나서자마자 위성 전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특수전 사령관, 즉시 707 특임단 최정예 요원들로 구출팀을 구성하라. 캄보디아로 즉시 투입한다. 그 한마디의 명령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707 특임단 팀장과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정보가 없으면 이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전명은 약속의 귀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전명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국제범죄를 다루며 저는 수많은 정부의 무책임과 냉소를 봐왔습니다. 자국민이 납치되어도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들. 예산이 아깝다며 외교적 마찰이 두렵다며 자국민을 포기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을 위해, 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정예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 외교적 파국을 무릅쓰고 심지어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냉소로 가득 찼던 제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구출된 이준호 군과 함께 귀국편에 탑승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지만 텅 비어 있던 그의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건가요?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갑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특별 의전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군이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60대 노인은 출입문 앞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 이준호 군도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게이트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공항 전체가 대한민국! 이라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청년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간절한 눈물에 대한 위대한 국가의 약속이 마침내 지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출 작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이 일제히 한국의 전례 없는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태국 언론은 자국 정부와 비교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40년간 캄보디아와 대화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은 자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베트남 네티즌들도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국민 한 사람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다니 한국이 진심으로 부럽다. 댓글창은 부러움과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의 범죄 카르텔 역시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인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힘의 논리를 봐왔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국민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국가의 숭고한 결의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나는 그날 한 청년이 아니라 위대한 국가의 자부심이 구출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진심이라는 것을.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보호막이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30년간의 냉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고도 뜨거운 경외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